아니 불과 몇십 년 전 인력 수출해서 먹고 살던 후진국 한국이요. 한국을 가느니 차라리 미국을 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잠시만요. 제 이야기를 듣고 결정하시죠. 여러분은 세계적인 IT 관련 기업들이라고 하면 어느 회사들이 생각나시나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이 떠오르시나요? 물론 이러한 기업들은 세계적으로 명성이 자자한 곳이지만 이런 기업들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들은 다름 아닌 한국의 IT 회사들인데요. 이 한국의 회사들은 어떤 면에서는 구글이나 애플 같은 기업 이상으로 고평가를 받으며 한국의 IT 산업을 글로벌하게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한국인 새할머니 때문에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는 독일 여성의 사연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10년 넘게 공부하고 독일로 다시 돌아간 그녀는 미국인보다도 좋은 대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독일 귀화 여성의 사연입니다. 감동의 모든 것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 살고 있는 한국인 루이나라고 합니다. 저는 20대 후반이고 지금은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인 구글에서 일하고 있어요. 기술개발팀 한 팀의 팀장을 맡아서 열심히 일하는 중이죠. 저는 스마트폰 관련 기술 개발 부서에서 일하고 있어서 매해 새로운 핸드폰 출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더 바쁘답니다. 때때로 해외로 출장을 갈 일이 생기곤 하는데요. 공항에서 출입국 심사를 할 때마다 공항 직원분들은 저를 보고 깜짝깜짝 놀라시곤 합니다. 그건 바로 제가 내미는 제 여권 때문이에요. 누가 봐도 독일인인 제가 한국 국기와 한글이 적힌 대한민국 여권을 꺼내서 내밀거든요. 출입국 심사를 할 때도 당연히 외국인 전용 줄에 서서 심사를 받고요. 물론 저는 태어날 때부터 한국 국적을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저는 귀화한 한국인이랍니다. 원래 저는 독일인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난 독일 국적을 가진 완벽한 독일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한국인이 되었는지 궁금하시겠죠? 그럼 제가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기도 한 한국으로의 귀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더불어 한국을 만나고 제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도요. 개인적으로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제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줬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할아버지와 바로 옆집에 살았어요. 자연스럽게 할아버지와의 관계가 매우 두터웠습니다. 부모님께서 맞벌이를 하셔서 할아버지께서 거의 저를 키우다시피 하시기도 했고요. 할머니께서는 제가 태어나기 1년 전에 암으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 이후로 할아버지가 외로우실까봐 부모님이 옆집으로 이사하셨고 1년 후 제가 태어났죠. 제가 태어난 후 할아버지는 웃음을 되찾으셨대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저를 더 아끼고 사랑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10살 때 할아버지께서 어떤 할머니 한 분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저는 처음에 그 할머니를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할아버지는 저와 제 부모님께 그 할머니를 미연 할머니라고 소개시켜 주시며 할아버지가 재혼하고 싶으신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한국에서 오신 이민 1세대 교포셨어요. 보통 이민 1세대 분들은 독일에서 오래 사셨어도 독일어가 서투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 할머니도 마찬가지셨어요. 그래서 독일어를 배우는 교포들의 수업에 다니시다가 교사로 봉사활동을 하시던 할아버지를 만나고 사랑에 빠지신 거죠. 부모님과 저는 모두 다 찬성하고 좋아했어요. 부모님께서는 할아버지가 외롭게 여생을 보내지 않으셔도 된다고 해서 기뻐하셨고요. 저는 미연 할머니가 좋았습니다. 미연 할머니는 독일어는 서투르셨지만 저를 친손녀보다 더 사랑해 주셨어요. 할머니는 남편과 결혼 직후 이민을 오셨는데 남편이 신혼 시절에 교통사고로 사망하시고 한국으로 돌아가지도 못하신 채 독일에서 사셨다고 해요. 독일어를 배우기에는 살기도 벅차서 그저 한인타운의 한국 식당 같은 곳들에서만 일하시며 지금껏 살아내셨다고 합니다. 엄마는 미연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자식도 없고 가족도 없이 사신 분이라 부모님을 친자식처럼 대해주시고 저를 친손녀처럼 아껴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새 친할머니가 생겼어요. 저는 할머니가 생긴 게 너무 좋았습니다. 할머니가 지어주신 예쁜 한복과 제가 가면 만들어주시는 한국 음식들이 좋았어요. 한국 잡채를 처음 먹고 제가 받은 충격은 말로 다 설명도 못해요.
그날 저 혼자 잡채를 2그릇이나 비웠습니다. 한국 음식들의 매력과 할머니가 들려주시는 한국 가요들에 푹 빠졌어요. 할머니가 들려주시는 노래들은 대부분 옛날 노래였지만요. 그러다가 K-팝 그룹들을 찾아보고 아이돌 음악들을 들으며 한국 문화에 푹 빠졌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그런 제가 특이하고 별난 아이로 보였나 봐요. 학교에는 저도 모르는 사이 안 좋은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바로 제 할머니에 관한 소문이요. 할머니가 아시아에서 온 근본 없는 사람이라느니, 할아버지 재산을 노리고 접근해서 결혼한 거라느니 하는 입에 담기도 힘든 말들이 들려왔어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그런 말들이 들린 걸 할머니나 부모님이 아시면 슬퍼하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참다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할머니에게서 처음으로 핸드폰을 선물 받았어요. 사실 예전부터 갖고 싶었는데 부모님께서 좀 더 늦게 사도 된다고 반대하셨거든요. 그런데 할머니가 서프라이즈로 10살 때 생일 선물로 핸드폰을 사주셨습니다. 그런데 한국 브랜드의 핸드폰이었어요. 할머니께서는 혼자 온전하게 버신 돈으로 사신 거라 고가의 핸드폰은 사지 못하시고 한국 브랜드의 핸드폰을 사오셨다고 했습니다. 가보니까 한국 브랜드 핸드폰도 들어와 있었다고요. 그런데 저는 브랜드 상관없이 그냥 제 핸드폰이 생긴 게 너무 좋았어요. 게다가 저는 한국을 사랑했거든요. 하지만 저를 따돌리고 괴롭히던 아이가 제 핸드폰을 발견하더니 어디 거지들이 버린 걸 주워와서 핸드폰이라고 들고 다니냐며 조롱했습니다. 그러다 저를 툭툭 건드렸고 핸드폰이 부서지고 말았어요. 저도 못 참고 크게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부모님들이 오시고 난리가 났죠. 상황을 들으신 선생님은 그 아이에게 사과하도록 시키셨지만 이미 저는 크게 마음의 상처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저를 데리고 한국에 가시겠다고요. 마침 할아버지께서는 할머니와 언젠가 한국에 가서 살자고 의논하시던 때였거든요. 할아버지는 부모님께서 허락만 해주시면 저를 한국에서 키우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자신도 독일인이지만 이런 인종차별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손녀인 저를 키우고 싶지 않으시다고요. 부모님은 많이 망설이셨지만 제가 강하게 가겠다고 하자 결국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10살 때 할아버지 할머니와 한국으로 가서 살게 되었어요. 저는 한국 생활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한국어를 물론 배워야 해서 조금 힘들었지만 학교 친구들은 정말 상냥하게 저를 대해 주었어요. 제가 서양 사람이라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머리카락과 눈동자 색이 예쁘다고 칭찬해주고 한국 문화에 잘 적응하도록 가르쳐 주었어요. 친구들도 선생님들도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제가 정말 놀랐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의 IT 기술이었어요. 첫 번째로 충격받은 건 핸드폰이었습니다. 핸드폰을 사러 매장에 갔는데 세상에 다른 종류의 핸드폰이 수십 개가 있는 거예요. 모두 다 한국 회사들에서 나온 핸드폰이었습니다. 한 회사에서 기본 5개 이상의 새로운 제품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각각 그 기기를 대표하는 기능과 특성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용자들이 자기에게 맞는 핸드폰을 고를 수 있도록 구매 가이드라인도 상세하게 설명돼 있었어요.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IT라고 하면 독일이 당연히 최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의 창의력과 기술력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핸드폰을 새로 출시할 수 있는 창의력도 놀라웠지만 그걸 실현시켜 제작할 수 있는 기술까지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때부터 저는 한국에서 IT 관련 직업을 얻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원래 컴퓨터나 기계 쪽을 좋아하기도 했었고요. 한국에서 배운다면 정말 최고의 기술을 배울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 확신은 맞았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니며 정말 치열하게 공부했어요. 독일로 돌아가 제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것도 있었고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도 자랑스러운 손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국의 유명한 공과대학에 진학했어요. 저는 대학 생활을 정말 꽉꽉 채워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한국의 안전한 치안과 선진국급 대중교통 시스템은 잘 알고 계시겠죠? 아무리 늦은 밤까지 공부하고 나와도 귀갓길이 전혀 걱정되지 않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심지어 자정이 다 된 시간에 지하철에서 잠들어도 눈 떠보면 제 지갑이 그대로 있다니까요. 그런 환경이었으니
저는 마음 놓고 늦게까지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IT 산업은 정말 대학생 때부터 실전처럼 가르쳐 주더라고요. 왜 이렇게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구글이나 애플 같은 기업과 비교해도 한국의 삼성과 LG는 전혀 뒤지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그 해외 대기업들을 능가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국 브랜드를 더 세계에 알려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한국으로의 귀화를 결심했습니다. 이미 한국에서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다 보낸 거나 다름없었고 독일어보다 한국어가 더 편했어요. 부모님께서는 조금 걱정하시긴 했지만 제 선택을 존중해 주셨고요. 저는 그렇게 한국인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기뻐하셨어요. 특히 할머니가요. 그리고 한국인이 되자마자 저는 곧바로 한국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독일로 돌아가기로 한 것이죠. 한국이라는 나라를 더욱 알리기 위해서요. 그렇게 저는 구글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독일에 처음 가서 구글 입사를 준비할 때는 걱정도 있었어요. 아직도 한국을 차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 사는 동안 독일도 시대가 바뀌었던 모양이더라고요. 놀랍게도 한국 대학교와 대학원 등 한국 학력만 가득한 제 이력서는 곧바로 통과했습니다. 심지어 면접을 보는데도 면접관들이 한국에 대해서 끝없이 질문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삼성과 LG 등은 이미 독일에서도 유명한 브랜드가 되어 있었어요. 면접관들은 공대를 한국에서 다닌 제 학력을 보고 아주 흡족해했습니다. 한국의 고려대 공과대학에서 교육을 받았다면 당연히 믿을 수 있는 실력이라고요. 자신의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자기도 삼성 핸드폰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단박에 합격했습니다. 그에 합격한 사람 중 제가 가장 나이가 어렸다고 해요. 저는 구글에서도 단박에 인기 스타가 되었어요. 구글에서 여러 한국 기업들과 협업을 하는데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저는 수시로 불려가서 제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들도 도와주었습니다. 물론 그 대가로 추가 급여나 보너스는 확실히 받았죠. 그래서 초봉치고는 굉장히 많은 수입을 벌 수 있었어요. 사람들은 자기도 저처럼 한국어를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정말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IT 업계에서 일하려면 한국말이 필수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신입사원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기획안들이 굉장히 많이 채택되는 편이었습니다. 주로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기획한 디자인이나 신기술 제작안이었는데요. 제 기획안이 통과될 때마다 듣는 말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런 식으로도 배우나 봐라는 말이었죠. 한국인들의 창의력은 제가 보기에도 세계 최고인 것 같아요. 구글에서 일하면서 사람들에게 한국의 기술력을 많이 알렸습니다. 제 목표가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었죠. 심지어 한국으로 세미나를 가는 경우도 생겼었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다양한 한국전자 제품들을 보면서 하버드를 졸업하고 온 구글 직원도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잠깐이라도 전반적인 한국 생활을 경험하면서 한국은 IT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되어 있는 국가라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특히나 어디서든 터지는 초고속 와이파이가 그랬어요. 독일은 도심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휴대폰으로 인터넷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초고속 와이파이가 어디서든 되고 심지어 무료잖아요. 직원들은 이 정도로 인터넷 보급망이 넓은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 거라며 정말 부럽다고 했습니다. 독일은 데이터가 잘 안 터지는 지역으로 출장이라도 가게 된다면 초고속 인터넷 사용권을 구입해야 하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꽁돈 날릴 일이 없어서 좋겠다고 했죠. 이렇게 구글이라는 대기업에서 한국의 위력을 알리며 승승장구하던 저에게 우연히 사건 하나가 벌어졌는데요. 바로 신입사원들을 뽑는 면접이었습니다. 다른 분들이 저만큼 한국적인 감각을 가진 사람이 없다고 면접 심사관으로 같이 해달라고 하셨어요. 한국 기술력과 한국적인 감각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그만큼 신입사원으로서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된 것이죠. 그렇게 저는 신입사원 면접에 참석했고 그곳에서 저를 초등학교 때 너무나도 괴롭혔던 그 학생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 학생을 기억했지만 그 학생은 저를 모르는 것 같았어요. 제 앞에서 자신이 그렇게 무시했던 한국 브랜드의 핸드폰을 칭찬하면서 자신이 준비한 제품을 발표하더라고요.
심지어 한국 시장을 타깃으로 한 제품이라고 열을 올렸습니다. 제가 볼 때 그 학생은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도 한참 떨어지는 상태였어요. 당연히 그 학생은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솔직히 어느 정도 속 시원하기도 했고요. 저를 괴롭히던 그 학생을 이제 제가 면접관이 되어서 떨어뜨린 거잖아요. 물론 사심은 전혀 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종차별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던 그 학생이 얼마나 고쳐졌을지도 확신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저희 회사 입장에서도 위험 요소를 굳이 안고 갈 필요는 없는 거죠. 인성 또한 심사 기준에서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날 면접을 다녀와서 생각했습니다. 만일 제가 한국으로 가서 살지 않았다면요. 만일 제가 한국 문화로 인해 괴롭힘 당하는 것 때문에 되려 한국을 미워했다면 제가 이렇게 성공할 수는 없었을 거라고요. 한국의 수준 높은 교육과 기술력을 배울 수 있는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지금 저에게 이런 나름의 복수의 기회도 찾아왔던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저도 입사할 때 한국 학력 때문에 큰 혜택을 받고 들어갔으니까요. 저를 괴롭힌 그 학생이 면접에서 떨어지고 나서 연락을 몇 통 받았어요. 어릴 때 학교를 같이 다녔던 친구들이 SNS로 저를 발견하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죠. 전부 다 하나같이 어릴 때 미안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들 저에게 살갑게 말을 걸어보려고 하는데 인상적인 게 있었습니다. 모두 한국 문화를 가져다 대화를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한국을 그렇게 무시하던 사람들이 K-팝 아이돌이나 한국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을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삼성 핸드폰을 쓴다느니 결혼하는데 LG 텔레비전을 샀다느니 하며 칭찬하기도 했어요. 그 친구들까지 전부 다 모순적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시대가 바뀌었고 바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 친구들도 한국에 대한 편견을 버렸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제 입장에서는 씁쓸한 마음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저 제 호감을 사려는 용도로 한국을 아는 척하는 거라고 느껴졌거든요. 저 친구들 중에 한국을 직접 경험해본 친구가 몇이나 될까 싶었거든요. 한국의 진가는 직접 가봐야 확실히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아마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독일이 강대국인데 독일 국적을 포기하다니 멍청하지 않냐고 하실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저는 당당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인이 되는 것을 선택한 것은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다고요. 한국에 와보신 외국인 여행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단 며칠간만 머물다 가는 여행객들에게도 그 기간 동안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혜택을 주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는 것을요. 그러니 자국민들이 누리는 혜택은 어느 정도겠어요. 독일에서도 물론 독일 국민들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들과 장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한국 국민으로서의 혜택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장담하건대 제가 한 선택 중 가장 잘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당장 독일에서 늦은 밤에 일하다가 배고플 때 한국의 24시간 배달 서비스부터 그리워지거든요. 저는 제가 한국인이라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독일에서 일하던 어디에서 일하던 저는 한국의 이 선진국적 기술력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은 이번 사연을 통해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이미 해외에서는 애플의 아이폰보다 더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게 삼성의 갤럭시 핸드폰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스타트업 기업들의 절반 가까이 되는 52%가 실리콘밸리에서 창업을 할 정도로 한국인의 기술력은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한국의 뛰어난 기술이 세계적으로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연자분께 전해드릴 댓글도 남겨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여성의 가방 지퍼가 반쯤 열려있는 오사카의 혼잡한 버스 안. 처음에는 사람들이 왜 자신을 쳐다보는지 모르고 있었던 그녀는 대체 사람들이 왜 자신을 쳐다보는 걸까 하다 이내 그 원인을 발견하고 경악을 합니다. 그녀가 가방의 사태를 눈치챈 순간 그녀의 속옷이 담긴 가방이 바닥에 흩뿌려지게 되었는데요. 수치스럽고 놀란 마음에 주섬주섬 담는 그녀 하지만 열심히 물건을 주워 담던 그녀에게 등골이 오싹한 느낌이 들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를 쳐다보는 다른 사람들의 서늘하고 차가운 표정에 그녀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결국 그녀는 한국에서 가장 고통이 심하다고 알려진 수술까지 감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삶을 살았다는 그녀의 이야기 오늘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더 정 떨어질 만한 경험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겨우 주워서 고개를 들어 올렸는데 저를 바라보고 있던 그 일본인들의 표정 절대로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일본인들은 민폐 끼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더니 제가 민폐를 끼쳤기 때문에 원망과 혐오 같은 말할 수 없이 복합적인 감정이 섞인 그 싸늘한 표정들. 경험은 여태껏 살아오면서 한 번도 느낄 수 없던 그 정도의 모멸감이었던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하면 저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남들과 다르다는 딱 외모적인 그 이유 하나로 저도 정말 다양한 차별이나 놀림 어려움을 겪어야 했어요. 하지만 이런 수치심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차라리 싫으면 싫다고 제 행동이 피해를 입힌다고 당당하게 말을 하던가. 왜 그런 표정으로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건지 더 이상 그 버스에 머물고 싶지 않아 도망치듯 그 버스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리면서 제가 꽁꽁 얼어버린 바닥에 미끄러지면서 머리를 문에 부딪혀 큰 혹이 나게 됐습니다. 삶에서 거울이 빠지면 어떤 결과가 생기게 될까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을 거예요. 당연히 지금 말고 이 이야기가 시작하게 된 지금으로부터 좀 전 이야기죠. 여러분은 사람이 사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의식주 중에서 어떤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걸 가장 참기 어려우세요? 저는 첫째도 먹는 것, 둘째도 먹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수면욕이죠. 잠을 못 자면 고개를 들 기운도 없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런던에 거주하고 있는 피미르라고 합니다. 태어나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저에게는 꼭 이루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원 없이 웃고 원 없이 먹기. 설명을 듣지 않고서는 그게 뭐 별일이라고 소원이라고 하느냐라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를 더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좀 보통의 아기와는 달랐어요.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걸 느꼈죠. 아이라면 당연히 좋아할 무언가를 먹고 물고 빨고 하는 걸 좀처럼 하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결정적으로 아이라고 하기엔 말도 많이 안 하고 분명히 기분이 좋은 상황에서도 웃다가 곧 울어버렸다고 하죠. 그러다 어느 날부터는 울지도 않고 아예 소리 자체를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말을 한두 마디씩 할 수 있게 되면서 제가 엄마에게 충격적인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3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엄마에게 했던 놀라운 말은 바로 웃고 싶은데, 웃으면 안 돼, 먹고 싶은데 먹으면 안 되라는 도통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다고 했어요. 그때는 말이 좀 서툴러서 엄마도 도통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답답해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좀 더 잘하면서 할 수 있는 말이나 가능한 표현이 다양해지면서 드디어 엄마에게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그건 바로 턱이 아프다는 것, 그래서 많이 말할 수도 웃을 수도 먹을 수도 없겠다는 말이었다고 했어요. 저도 그때는 기억나요? 어린 나이였음에도 아직도 엄마에게 말했던 그날이 기억나요? 태어나면서 쭉 정말 답답했거든요. 하지만 저도 모든 게 처음이었으니 그게 원래 불편한 건지, 다른 친구들은 저처럼 안 아픈지 그런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그때처럼 다시 아픈 걸 참으라면 절대 참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엄마는 정말 많이 놀랐고 저를 병원에 데려가셨습니다. 작은 병원으로 먼저 가보니 큰 병원으로 가봐야 할 것 같다고 했어요. 불안해하던 엄마의 얼굴이 아직도 생생해요. 저는 엄마가 홀로 키웠어서 엄마와 저는 서로가 서로의 세상이자 전부였거든요. 그런 저에게 혹여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 병원을 가는 길 내내 중얼거리며 기도를 했던 엄마 목소리가 떠오르네요. 큰 병원으로 가서 저는 수없이 많은 검사들을 해야 했어요. 뭐가 그렇게 많은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걸 보면 그날 정말 힘들긴 했던 것 같아요. 비싸다는 본 스캔, 머리 CT, MRI 등 가격이 사악하기로 유명했던 검사들은 모조리 다 했나 봐요. 엄마는 그때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발 아무 일만 없었으면 좋겠다고 그러셨어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계속 비셨어요. 우리 집은 엄마가 가장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넉넉하지 않았을 텐데.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의 사랑이 진짜 대단했던 것 같아요. 병원에서는 재검사를 심각하게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고 여러 전공과 의사, 선생님들이 집결해 동그랗게 모니터를 둘러싸고 무언가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엄마는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다고 했어요.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요? 그동안 제가 그렇게 아팠던 원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태아가 자라는 태아 발달 중에 이상으로 인해 제 뼈 구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제가 그런 경우였죠.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턱뼈 주변 조직의 발달에 문제가 생기면서 변형되어 태어나게 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저는 선천적인 턱질환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했던 거였습니다. 가뜩이나 가진 것도 별로 없던 엄마와 저 우리 두 사람에게 느닷없이 찾아온 비극은 도통 믿기가 어려웠죠. 제가 겪는 고통에 대한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턱을 수술하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하셨고,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교정을 해보는 방법도 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수술 중에서도 턱은 뼈에 손상을 주는 일이다 보니 수술 후 고통이나 불편감은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엄청나다고 들었어요. 며칠 밥을 못 먹는 건 기본이고 액체류를 주사기로 먹어야 하는 그런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셨죠. 만약 그 방법이 걱정된다면 수술을 하기 전에 시도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턱 교정을 시도해 보는 것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저는 바로 할 순 없다고 하셨죠. 그 이유는 제가 교정을 하기엔 워낙 어린 나이였으니까요. 턱 구조는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어릴 때 하는 게 큰 도움이 되는 것도 맞지만 한창 발육하는 단계라 치아도 커질 거고 뼈 구조는 계속해서 움직이기에 지금 턱에 맞춰 교정을 해도 수시로 뼈 위치가 바뀔 거라 되려 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문제점이 따라왔습니다. 게다가 교정은 환자의 협조가 가장 필요한데 치아와 잇몸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나이가 아직은 아니었기 때문에 바로 당장은 어려워 우선은 진통을 줄이는 약물 치료를 하다가 좀 더 자라고 나서 교정을 시도해 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교정을 하게 되면 먼저 쭉 교정으로 치료를 시도해보고 그래도 삶의 질에 대해서도 별 차이가 없으면 그땐 수술을 해보기로 했죠. 턱 수술은 정말 가장 마지막으로 미뤄둔 최후 체계였어요. 사실 저는 교정하는 날이 다가오질 않길 천천히 와주길 바랬어요. 뭐 교정을 하고 나서 애들의 놀림감이 될까봐 그리고 아프진 않을까 걱정되는 것도 있었지만 제가 그날이 오지 않기를 피했던 이유는 런던에서 의료비는 워낙 비싼 데다가 치과 치료는 그 중에서도 상상을 초월해서였어요. 제가 불편한 걸 조금만 더 참으면 우리 엄마가 부담스럽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애써 참아보려고 했어요. 돌이켜보니 그때가 가장 후회스러워요. 하루라도 빨리 빚을 져서라도 뭐라고 했어야 했어요. 제 구강 구조로 인해 다른 문제가 파생되었어요. 아픔을 참다 보니 턱은 점점 사용하기 어려워졌고 씹기가 힘든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건강 문제를 초래했죠. 부정교합 때문에 턱 주변의 통증이나 관절의 소음, 그리고 턱의 제한된 움직임은 당연했고 귀 통증이나 두통도 동반됐습니다. 물림 불균형이 있다 보니 식이장애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식이장애는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왔죠. 그건 바로 영양실조라는 문제였어요. 아무리 영양제로 먹어봐도 실제 음식을 섭취하는 것과는 많이 달랐어요. 성장 발육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턱은 점차 부정교합이 더 심해져 갔고 엄마는 대출까지 받아 교정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때는 너무 늦었던 것 같아요. 교정을 하러 병원에 갔을 땐 식이장애로 인해 체중이 지나치게 적게 나가고 심장 문제에 뼈 손상 장기도 제 기능보다 아래로 떨어진 상태였죠.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보니 이건 정신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불안증이 생겼고 자아 존중감도 떨어졌어요. 흔히들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푼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마음을 모르니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법도 마땅하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 스트레스는 저를 외톨이에 가까운 성격으로 만들었어요. 대인관계가 악화되고 사회적으로 점차 고립되어 갔어요. 왜냐면 제가 턱을 크게 벌리거나 자유롭질 못하니까 말하는 발음 문제도 생겼거든요. 제한되게 턱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말도 또래보다 못했어요. 비극은 거기서 멈추질 않았습니다. 영양 불균형으로 인해 저에겐 근육질환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근육의 기능이 약해졌고 외소증에 가깝게 저는 또래들처럼 자라질 못했습니다. 저는 근육 풍선증이라는 병까지 진단받게 되었어요. 여전히 이 질병을 가진 채 살아가고 있죠. 또래들보다 현저하게 약한 아이로 자라야 했어요. 근육 풍선증은 근육과 신경 사이의 통신을 방해해 근육의 힘이 점점 약해지는 면역질환인데요.
근육풍선증은 자신의 면역체계가 실수로 자신의 신경, 마이너스 근육 연결을 공격하는 자동 면역 과정을 일으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면역체계는 정상적으로 감염성 물질을 공격하는 역할을 하지만 근육풍선증 환자에서는 근육을 공격하면서 근육 약화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제가 가진 질병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는 근육에 힘이 빠지고 점점 약해지는 것이었어요. 간단하게 힘을 쓰는 정도도 저에게 힘들었죠. 근육 피로도가 생겨 조금이라도 힘을 쓸 일이 생겨 움직이고 근육을 사용하게 되면 정상 사람들보다 더 빨리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데 경련이 마구 생겼어요. 정말 몸을 관리하지 않았던 시기에는 안구까지 영향을 받아 안구에도 통증이 올 정도였어요. 증상이 좋아지는 방법은 잘 먹고 잘 쉬는 것이 최고였는데요.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면 증상이 개선되긴 했지만 사람이 어떻게 매번 그렇게 잘 관리만 되겠어요. 조금이라도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 증상이 다시 되돌아오곤 했어요. 저는 몸이 불편한 것도 그랬지만 감정적으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만 이런 일들이 쏟아지는 걸까? 다른 사람들처럼 행복하게. 아니 그냥 평범하게라도 살 수는 없는 걸까 하면서요. 어릴 적 저는 엄마에게 기쁨인 순간이 많았는데 점점 저라는 존재는 엄마에게 슬픔이자 걱정이 되어갔죠. 저는 비관적인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연애를 해보는 것도 보통의 사람들에겐 특별한 일이 아닌 것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부러운 것들이었어요. 외모가 다가 아니하지만 스트레스가 엄청났습니다. 결국 저는 고등학교까지 재학하지 못하고 학교를 중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금 나이까지 닥치는 대로 일만 하며 돈을 모았던 것 같아요. 앉아서 하는 일들이 가장 무리가 없었기 때문에 공장에서 소작업을 하는 일들을 했어요. 성실하고 악착같이 돈만 모았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돈을 모았냐면요. 부정교합으로 인해 잘 다물어지지 않는 입도 싫었고 웃을 때 신경 쓰여 입을 가리는 것도 웃는 모습이 들키고 싶지 않아 표정을 없애는 일도 이제 더는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냥 주변의 동료들처럼 원할 땐 맘껏 울고 크게 입 벌려 맛있는 것들도 먹으러 다니고 하이킹도 춤도 배워보고 싶었어요. 그냥 저는 꿈 많은 20대 여성일 뿐이었으니까요. 제가 가진 질병들은 결국 식이, 장애에서 유발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 병에 대한 가장 근본적 원인인 턱을 수술하는 게 가장 탁월한 방법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권 나라에서 수술을 하고 싶었어요. 제가 가입해 수년째 활동하고 있는 커뮤니티가 있는데요. 그 커뮤니티는 저처럼 턱이나 광대 같은 얼굴뼈 때문에 수술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정보를 주고받는 곳이었어요. 거기서 많은 회원들이 추천해준 두 나라가 한국과 일본이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수술을 한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미용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용적인 측면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후기를 많이 봤었어요. 이 수술은 저의 남은 일생이 달린 아주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정해야 했습니다. 이번에도 판단 실수를 해 그저 빨리 해결만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수술을 서두르기만 했다가 제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온다면 그때는 정말 회복 불가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양치하면서도 제 얼굴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화장은 원래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드라이기를 하는 순간에도 저에게 거울은 필요 없었죠. 사람들이 외모에 관해 다른 시선으로 보는 것도 싫어 사람들이 많은 번화가도 피했고 미용실이나 피부과 같은 곳은 가보지도 않았어요. 마스크를 빼야 하는 공간엔 가지 않으려고 밥도 점심은 굶고 집에 와서 저녁을 해결하곤 했으니 얼마나 제 마음의 상태가 심각했는지 어느 정도는 감이 오시나요? 거울을 마주보고 있으면 꼭 제 인생같이 삐뚤어진 게 처참하고 비참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어릴 때는 그래도 거울을 보는 시간들이 있긴 했던 것 같은데 얼굴 크기나 골격이 커가면서 거울 자체를 어떤 순간에도 쳐다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22살이 되던 겨울 드디어 제가 모으려 세웠던 목표 금액을 다 저금하는데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24살까지로 기한을 정해두고 그때까지는 놀지도 않고 오로지 수술을 하기 위한 돈을 모으는 일만 죽어라 했는데 정말 감에 남다른 순간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저의 일련의 과정들을 함께 기다려주고 응원해주면서 잘 알고 있었는데요. 한국과 일본 중에 최종으로 어느 나라를 선택해봐야 할지 모르겠다고 고민하고 있을 때 사람들의 의견은 반반 정도로 나뉘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한국에서 직접 받고 왔던 회원들의 추천은 한국이었기 때문에 한국으로 향하고 싶었지만 일본으로 무조건 향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두 나라 모두 병원에 방문해보고 수술할 나라를 결정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보호자가 동행해야 했는데 그건 수술을 할 때 있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최종 병원이 결정되면 엄마에게 연락을 하기로 했죠. 저의 일정 순서는 일본을 갔다가 거기서 엔화가 싸기 때문에 한국으로 가는 티켓을 끊어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일본으로 간다는 기대와 설렘도 잠시 고국을 그리고 여행 자체를 처음으로 떠나는 저는 걱정스럽기도 하고 두려운 마음에 비행기 안에서 울컥한 기분이 들었어요. 먼 거리였어요. 생각보다 처음 해보는 비행기는 또 타기 두려울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땅 위에서 돌아다니는 버스나 택시 같은 거나 지하철은 빠르게 내릴 수도 있고 배도 위급하면 바다로 뛰어들기라도 할 수 있겠지만 비행기는 하늘 속에 갇힌 것 같아 답답하고 숨이 막혔어요. 앞에 구름 외로 아무것도 없는 광활한 모습은 저에게는 더 무섭게 다가오더라고요. 무엇보다 다른 교통수단들은 비교적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 확인이 가능했지만 비행기는 그게 어려워서 좌석에 달린 작은 모니터 정도로 확인 가능했던 게 참 답답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제가 체력이 워낙 작고 왜소하기 때문에 비행기가 좁거나 답답해서 오는 힘든 점은 없었어요. 웃기고 슬픈 얘기죠. 저는 아마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 정도가 보통으로 가진 체격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과 다른 건 그들보다 근육도 약해 잘 걷지도 팔에 힘이 많지도 않다는 거 그거였어요. 일본에 내려 추위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공항 심사대에서 나가고 화장실을 이용하면서도 일본인들의 질서정연한 문화는 인상적이었어요. 도미노를 연상하게 할 정도의 문화였어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문화를 배우면 얼마나 좋을까 싶을 그 정도의 문화였죠. 일본 사람들의 질서 의식이나 배려 의식이 많다는 걸 들어서 좀 기대가 되더군요. 하지만 힘이 없어서 그런지 짐을 들고 다니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었어요. 저는 바퀴가 달린 캐리어가 없어서 그냥 집안을 돌아다니며 보이는 큰 가방에 제 소지품들을 쑤셔 넣어두었죠. 짐을 들 힘도 없는데 짐도 많아 문제가 됐어요. 처음 오는 여행이다 보니 뭘 챙기면 좋을지 몰라 그냥 닥치는 대로 쑤셔 넣었거든요. 물론 택시를 타면 좀 도움이 되지만 저는 택시까지는 탈 수 없잖아요. 돈을 아껴야 하니까요. 꾸역꾸역 앉아서 쉬다 걷다 하며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공항 외부로 나와 밖을 살펴보는데 춥긴 했지만 견딜만 했어요. 일본 사람들은 여기서도 역시나 줄을 도미노처럼 서 있더군요. 저도 그들 뒤로 가서 섰죠. 그런데 제가 타려는 버스가 워낙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노선이라 그런지 다른 사람들과 수시로 부딪히는 실수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무슨 종이 인형이 꺾이듯 휘청거리고 있었죠. 그러다 한 번은 한 남자와 부딪혔고 저는 그 자리에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당황해서 주변을 둘러보는데 저와 함께 줄을 서 있는 다른 사람들은 저를 전혀 신경도 안 쓴 채 앞만 보고 자신의 할 일만 하고 있었어요. 이 나라의 전통 문화겠지 생각해야 했어요. 저는 버스에 올라 제가 상담하기로 한 병원부터 향하기로 했습니다. 그 병원은 도쿄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잘 나간다고 알려진 후기가 많은 곳이었으니 기대감에 휩싸였습니다. 버스에 탑승했어요. 시간대가 마침 사람들이 몰릴 시간대였는지 꽤 사람이 많았어요. 앉을 수는 없고 중간쯤 위치에 손잡이를 잡고 서 있기로 했죠. 짐도 신경 쓰면서 서 있기가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버스 정도는 출퇴근하면서 많이 이용했던 수단이라 괜찮았죠. 움직이는 덜컹거림을 참으며 버스에서 잘 버텨가고 있던 중이었어요. 너무 놀란 게 제 짐 가방 중 하나의 지퍼가 반이나 열려 있었죠. 출발하기 전부터 영 불안하더니 결국 고장 나버린 건가 아찔했습니다. 열린 지퍼의 사이로는 제 속옷이 보이려고 하는 중이었어요. 깜짝 놀라 저는 그것부터 고치려고 움직이는데 버스가 덜컹거리는 구간과 맞물려 휘청거리게 되었고 지퍼를 닫으려다가 오히려 지퍼가 확 열리면서 가방 속에 있던 것들이 쏟아지는 대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너무 놀라 저는 바닥을 기어다니며 숨겨야 하는 제 개인적인 물품부터 가방 속에 주섬주섬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죽고 있는데 솔직히 아무도 신경도 안 쓰고 도와주질 않는 모습을 보는데 서운하고 좀 서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외국인이어서 그런 건지 아님 제가 왜소하고
볼품없어 보여서 그런 거지 물건을 주우면서 수만 가지 비판적인 생각들을 했네요. 눈물이 차오르는 게 느껴졌지만 꾸역꾸역 짐을 가방 속에 담았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더 정 떨어질 만한 경험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겨우 주워서 고개를 들어 올렸는데 저를 바라보고 있던 그 일본인들의 표정 절대로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일본인들은 민폐 끼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더니 제가 민폐를 끼쳤기 때문에 원망과 혐오 같은 말할 수 없이 복합적인 감정이 섞인 그 싸늘한 표정들. 그 경험은 여태껏 살아오면서 한 번도 느낄 수 없던 그 정도의 모멸감이었던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하면 저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남들과 다르다는 딱 외모적인 그 이유 하나로 저도 정말 다양한 차별이나 놀림 어려움을 겪어야 했어요. 하지만 이런 수치심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차라리 싫으면 싫다고 제 행동이 피해를 입힌다고 당당하게 말을 하던가. 왜 그런 표정으로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건지 더 이상 그 버스에 머물고 싶지 않아 도망치듯 그 버스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리면서 제가 꽁꽁 얼어버린 바닥에 미끄러지면서 머리를 문에 부딪혀 큰 혹이 나게 됐습니다. 아니 무슨 선진국이라는 나라가 큰 길에 있는 버스 정류장. 바닥도 이렇게 관리 안 해주나 괜히 별게 다 짜증나더라고요. 조심하지 않은 제 잘못이라는 걸 알지만 그냥 계속해서 사람들 사이에 우스운 꼴을 보이고 무시당하는 듯한 제 인생에 화가 나서 짜증이 확 난 것 같아요. 얼굴에 하관이야 뭐 마스크로 가릴 수 있었는데 가리기도 애매한 부분에 혹까지 생기니 제 얼굴이 정말 봐주기 어려울 정도더라고요. 우여곡절 끝에 그날 가기로 점 찍어두었던 병원에 도착해서 설명을 받는데 외국인에 대한 통역 서비스나 대련은 전혀 없었고 번역 앱을 사용해서 보여주면 의사 선생님이 잘 못 알아듣겠다는 듯 고개만 저었습니다. 답답해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도저히 소통이 되질 않았죠. 의사라면 지식인 아닌가요? 어떻게 그렇게 못하는지, 게다가 말은 왜 그렇게 느리고 생각하면서 뜸을 들이는지. 번역기가 도저히 그 사람의 말을 번역하질 못했습니다. 설명도 제대로 못 들은 채 저의 진료는 끝나게 되었는데요. 병원비를 내는 것도 짜증나더군요. 진료를 뭘 받다고 그렇게 내야 하는지 일부러 먼 곳에서 이러려고 온 것이 아닌데 말이죠. 저는 병원 건물을 나오면서 결심했죠. 아, 여기는 도저히 안 돼, 절대로. 그 다음 한국으로 온 저는 이번에는 큰 망신을 당하지 않으려고 그냥 택시를 타고 편안하게 이동해야겠다. 결심을 하고 공항 밖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공항에 있다가 한국 공항에 있으니 무슨 잡지 리모델링 공사 비포 애프터를 제가 직접 경험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선진국이 일본이라고 들었는데 한국이 훨씬 더 선진국이라는 걸 경험하게 됐죠. 만약 한국에 아직 안 가보신 분들이 있다면 여행 코스에 한국 공항도 꼭 집어넣으세요. 환상적이거든요. 바로 강남에 있는 병원으로 향해야 했어요. 공항 중앙에 위치한 안내데스크에 문의하니 정말 친절하게도 제가 가면 편리한 다양한 방법을 알려주었는데 솔직히 너무 많아서 기억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버스를 타면 갈 수 있는 방법이 차고 넘쳤어요. 그래도 저는 일본에서처럼 행여나 안 좋은 일을 경험할까 걱정됐어요. 정류장에 가서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좀 살핀 다음에 별로 없이 여유로우면 버스를 이용하고 그게 아니면 택시를 이용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정류장 앞에 갔는데 이게 웬일인지 한국 사람들은 버스를 이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버스 정류장에 줄을 선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없었죠. 한국 공항에 이용객이 많다더니 다 거짓말인가 싶었어요. 볼이 꽁꽁 얼어붙어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아리는 기분이 들 정도로 추운 날씨였어요. 함께 기다리는 사람도 없으니 왠지 더 춥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아까부터 제 눈에 들어오는 요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이상한 텐트에서 나와서 버스를 타더군요. 저는 참다 못해 궁금증에 그곳으로 다가가 보기로 했죠.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 외부에 설명을 하는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다양한 외국어들로 친절하게 이 텐트의 용도에 대해 쓰여 있었어요. 그건 바로 추위나 더위를 위해 설치된 팝업 셀터 같은 거였어요. 임시로 지어졌다고 적혀 있었는데 전혀 임시로 지어진 것 같은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내부로 들어가지 않고 외부에서 살짝 그 안을 봤어요. 날이 추워서 그런지 이용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었죠. 귀가 떨어질 듯 추운 건 저도 알겠는데
춥다고 해서 버스마저 포기하고 저 안에 들어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저는 추위 때문에 타야 할 버스를 타는 타이밍까지 놓쳐가며 저럴 일인가 싶었어요. 제가 올 버스는 12분 정도 후면 도착한다고 안내판에 쓰여 있었는데 한국은 그 버스에 사람이 많은지 지도까지 표시가 되는 그 한국 버스의 안내 모니터 보고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10분이 생각보다 길더라고요. 날이 추워서 그런지 미치겠다 싶었어요. 장갑도 없어서 짐을 든 손은 달달 떨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셀터에 있던 한 남성분이 번역기로 저에게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라고 물었고 저는 그 사람에게 번역기 앱을 사용하느라 타이핑을 치는데 스마트폰을 사용하기도 심각할 정도의 추위였어요. 손가락을 움직이기 힘들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그는 저 셀터에 들어가서 기다리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8분만 있으면 올 텐데 생각하며 아니라고 거절하려다가 셀터 안에 따뜻해 보이는 사람들을 보자 이끌리듯 저도 모르게 그곳으로 몸이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번 버스 놓치면 뭐 다음 것 하면 되지라는 마음으로 쉘터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내부로 들어가니 2명은 금발의 외국인이었고 그 외로는 모두 한국 사람들로 보였어요. 버스를 기다리던 그 잠깐 사이에 짐을 들고 있던 손이 꽁꽁 얼어버렸더라고요. 가방을 내려놓으려는데 밖과 너무 다른 온도 때문이었는지 순간 어지러워 휘청했습니다. 계속 저를 곤란하게 만드는 가방 속 물건은 또 튀어나왔죠. 거기엔 책이나 양치, 도구 같은 생활용품이라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그러고 순식간에 쏟아진 것들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셀터 안에 있던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저를 도와주었거든요. 제가 갑자기 난처한 상황에 빠지자마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반사신경처럼 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준 겁니다. 내내 우울한 일들이 생겨 많이 지치기도 했던 때였는데 작은 행동이지만 그들이 호의로 보여준 그 모습은 저에게 굉장한 기운을 불어넣어줬습니다. 그 순간은 아마 제 인생에 남을 명장면일 것 같아요. 저를 도와준 것뿐만 아니라 볼이 빨갛게 된 저를 보고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저에게 자리를 양보해주며 앉으라고 했어요. 엉겁결에 자리에 앉았는데 세상이나 의자에 따뜻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내부를 보자 왜 사람들이 이 안에서 버스를 기다렸는지 단박에 알게 됐어요. 내부에는 밖을 내다볼 수 있는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이 나와 어디쯤 왔나 볼 수 있었고 몇 분 후 자신의 버스가 도착하는지 안내 모니터가 놓여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따뜻하게 기다리다가 자신의 버스가 오면 나가기만 되면 했죠. 정말 좋은 복지가 아닐까 했어요. 실제로 겨울철에는 저처럼 면역력이 없는 사람들이나 영유아, 노인들의 경우 심장질환이 발생하는 일이 부지기수거든요. 사람들 덕에 편하게 몸을 녹이고 드디어 제가 기다리는 버스가 와서 탈 수 있었어요. 버스는 제가 타봤던 그 어떤 버스보다 시설이 쾌적했어요. 한국 버스 크기가 훨씬 큰 것도 아닌데 내부가 왜 이렇게 다른 건지 도통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드디어 제가 바라던 강남으로 가기 위한 서울행이 시작된 거죠. 버스 탑승과 거의 동시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당황스러웠죠. 일기예보를 체크할 때만 해도 눈이 온다는 이야기는 없었거든요. 한국 사람들도 눈이 와서 당황한 눈치였죠. 저는 준비성이 좀 철저한 편이라 몇 번이고 한국의 날씨까지 체크해 두었는데 정말 예기치 못하게 내리는 눈인 것 같았어요. 저는 그럼 서울까지 시간이 훨씬 더 지체될 것 같아 고속도로 구간만 무사히 지나가고 지하철로 옮겨 타면 비교적 시간을 줄일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러다 꾸벅꾸벅 졸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자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갑자기 이렇게 눈이 내리면 도로가 어떻게 되는지 저도 다 알았거든요. 하지만 눈을 살짝 뜨고 안내방송이 나오는 걸 듣고선 좀 놀랐어요. 제가 예상했던 시간보다 지연은커녕 오히려 3분이나 빨리 도착했더라고요. 목적지에 도착해 버스에서 내리면서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밖에 나갔는데 분명히 눈이 내려뜨는데 도로에 눈은 쌓여있지 않았어요. 다른 골목이나 차 위에 쌓인 걸 보면 눈이 내린 게 확실했죠. 너무 미스터리해서 한국의 도로에 대해 알아봤어요. 한국은 겨울에 도로 열선이라는 걸 깐다는 걸 알게 되었죠.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저게 좋다는 건 뉴스를 통해 본 기억이 나요.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고 유지관리비도 턱없이 높아요. 그래서 좋은 건 알지만
섣불리 시도해볼 수 없는 그림의 떡 같은 그런 기술인데요. 한국에서 있는 동안 이런 열선 도로를 수시로 목격했습니다. 뭐 열선 도로가 답이라는 건 누구나 알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비용이 한국 기준으로만 해도 대략 50m 정도에 1억 가까이 들어가는 기술이라 아직 많은 나라에서 이 기술을 사용할 엄두조차 내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서울에서는 이런 게 너무도 당연하게 설치되어 있는 걸 보니 국민들의 안전과 생활 편의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들이 얼마나 편하게 사는지 스스로도 인지조차 못한 채 이런 편리함과 당연함이 일상에 깊게 침투한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도로를 까는 비용들을 모아 나라의 다른 관광객을 이끌 만한 시설을 얼마든 더 지을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 비용으로 도로에 열선을 깐다는 게 참 놀라웠어요. 열선은 어차피 도로 안에 깔리는 거라 겉으로 티가 나는 것도 아니고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한국이 정말 선진국이고 상당히 부유한 나라는 걸 한국에 지내는 동안 더 잘 알게 됐어요. 저는 역사책을 보는 걸 좋아하는데 나라가 강국이 되는 가장 주요한 몇 가지 조건 중에서도 최고점이라 꼽는 게 바로 교통의 발달과 도로의 수준이었다는 게 생각났어요. 도로의 발전은 나라의 발전이고 인프라의 발전으로 이어지니까요. 도로는 곧 그 나라의 피를 만들어내는 심장과도 같은 역할이라 생각하는데 한국의 도로는 모든 곳들을 원활하게 해주는 건강한 심장처럼 느껴졌죠. 한국의 첫날이 매끄럽게 흘러간 것처럼 왠지 앞으로 제 위기나 예기치 못한 폭설 같은 상황이 와도 왠지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제 생각은 적중했죠. 제가 찾아갔던 병원은 외국인 전용 응대 서비스가 따로 있는 덕에 상세히 수술 일정을 잡고 친절한 설명을 받을 수 있었어요. 외국인이라 금액을 더 덤탱이라도 쓰면 어떻게 하나 싶었는데 오히려 예산으로 잡았던 것보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수술을 마칠 수 있었죠. 엄마가 수술 일정에 맞춰 한국으로 오셨고 회복을 하는 동안 한국에 머물었습니다. 둘이 함께 서울의 아름다운 거리들을 걸으며 모처럼 엄마와의 단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동안 수술비를 모으느라고 엄마와 제대로 시간을 보내본 적이 없었는데 이 수술 덕분에 이런 기회가 생긴 것 같아 조금은 고맙기도 하네요. 하루는 엄마가 저에게 힘겹게 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늘 미안했다고 엄마 때문에 임신했을 때 뭘 잘못해서 본인 때문에 아픈 것만 같아서라고 말했어요. 저는 엄마 덕분에 유일하게 행복한 순간이 많았다며 오히려 고맙다고 말했죠. 저희는 여전히 서로의 전부이자 좋은 친구이고 세상이었어요. 점점 회복되며 몰라보게 나아지는 저를 보며 엄마는 정말 행복해했어요. 의사 선생님의 손을 잡으며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했죠. 회복은 정말 빠르게 이루어져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날이 다가왔어요. 하지만 수술은 정말 아프고 힘든 과정이긴 해서 다시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프긴 했죠. 선생님께서는 반년에 한 번 정도 병원에서 경과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하시면서 한 달 뒤 정도부터는 질긴 걸 조금씩 먹어보고 딱딱한 건 2개월 지난 후 먹어보라고 하셨죠. 그리고 무엇보다 크게 입을 벌리고 웃는 것도 곧 가능해질 거라고 하셨어요. 사람들 앞에서 웃는 모습을 숨기지 않아도 된다니 꿈만 같았죠. 고국에 돌아온 저는 지금 어떻게 됐냐고요. 지금의 저는 거울 없이는 한시도 못 사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왜냐면 마법처럼 변한 제 모습이 정말 놀라워서 보고 있어도 믿어지지가 않거든요. 제 동료들이 저에게 이렇게 예쁘게 생겼던 얼굴이었냐. 뭐 원래 저에게 관심도 없던 남자 동료들도 저에게 호감을 보여주기도 했죠. 저도 이제 연애라는 것도 해볼 수 있겠죠. 요즘 취미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엄마와 함께 맛집들을 찾아다니는 여행을 하고 있어요. 맛있는 것들을 먹으러 멀리 다니며 제대로 씻는 게 어떤 기쁨인지 알아가고 있어요. 식사 후에는 꼭 근육 강화를 위해 가벼운 산책을 하고요. 지금의 저는 마치 새로 태어나 처음 사는 것처럼 새로 배우고 느끼게 되는 게 여전히 많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도 세상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는 것과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의 당연함을 저 같던 누군가는 부러워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걸 꼭 알아주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